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 말씀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저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지금 이 녹화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왜냐면, 아까 박시전 1편을 느낌 좋게 녹화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만족스러워 하면서, 야, 이 느낌 그대로, 이 리듬 그대로, 바로 두 번째 녹화 진행하자. 라고 해서 진행을 했어요. 잘 됐죠. 잘 되고, 그 다음에 퇴근할 시간이 돼서 퇴근한 다음에 일단은 끊고 집에 돌아와서 그래 잘 됐나 보자. 어디까지 했더라 하면서 이제 틀어봤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순간 멘붕이 왔는데 한 하나의 어떤 빗줄기 어떤 희망이 하나의 희망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노트북에 그 이어폰 꽂는 잭에다가 마이크를 꼽아 놓은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 마이크를 이어폰 잭에다 꽂아놓고 녹화를 하는데 어쨌든 마이크를 이어폰 잭에다 꽂아놓으면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걸 꽂아놔서 소리가 안 났구나 하고 이걸 갖다 뺐어요. 뺐는데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생각하다 보니까 1편 녹화를 끝내고 좀 약간 녹화 설정을 좀 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에 녹음이 그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꽂아놓고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녹화한 동영상 분량을 보니까 20분 정도였던데 아무래도 뭘 가르쳐 줄까 생각하고 필기하고 한 시간 따져보면 한 4, 50분 정도는 날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차 멘붕. 그래서 지금 또 심기일전해서 그래 두 번째 녹화하면 더 잘 될 거야 하고 제대로 이제 녹화를 또 진행했어요. 진행하고 잠깐 멈췄는데 뭘 발견했냐면 마이크 잭이 노트북에 안 꽂아 있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 그러면 녹화는 되긴 하는데 그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음질이 안 좋아요. 되게 울리는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다시 버리고 세 번째 녹화 중입니다. 이번엔 녹화 잘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녹화 진행합니다. 저희 억울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그 박시전 2편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도 좀 약간 곁들여서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설명 못한 게 뭐가 있었냐면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예요. 제갈공명의 부인왕씨를 누를 것이다. 며느리의 신통한 제주가 제갈공명 부인의 황씨를 누를 것이고 뛰어난 덕행은 주나라의 임사에 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주는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보다 뛰어나고 덕행은 주나라의 임사에 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덕행으로 유명한 사람은 주나라의 임사란 얘기고 신통한 제주로 유명한 사람은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서. 그죠? 자, 여기서도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겁니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건데 정확히는 중국의 인물, 유명했던 인물들을 인용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와 뛰어난 덕행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다시 설명 시작하면 되죠. 자, 제주는 생각하지 않으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오라고 이상공이 그러니까 부인한테 얘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박씨 곁에는 개화만이 남아서 그 잔치에도 참여 못하고 적막한 초당에 앉아있는 박씨를 위로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님은 한 번도 부인께 정을 주지 않으셨고 그도 그럴 것이 부인이 천하의 박색이니까 정을 안 줬을 겁니다. 그죠? 이시백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대부인의 박대마저 대부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러니까 그 박씨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심에서 밤낮으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같이 기쁜 날에도 독수 공방만 하고 있으니 그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고만 있으니 곁에서 보는 소인조차도 슬픔을 이길 수가 없을 듯합니다. 여기서 소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만약에 말한 사람이 아들과 딸이었다면 소자, 소녀라고 했겠지만은 주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소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자신을 낮춰서 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듯 합니다. 라고 하니. 자, 박씨가 말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길흉하복이란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 하늘 또 나왔어요.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하늘 나온 순간 우리는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뭡니까? 운명론적, 그죠? 세계관이
등장했죠. 그죠? 인력으로 어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 달린 것이다 뭐든지. 그죠? 그러기에 탕왕은 하궐에게 갇힘을 당하고 문왕도 유리옥에 갇혔으며 시련을 겪은 인물들을 다 얘기합니다. 공자 같은 성인도 진체에게 욕을 보신 것이 아니겠느냐. 자, 요 내용들 또 다시 무엇에 등장입니까? 중국의 고사를 또 인용했습니다. 그죠? 중국의 옛 이야기를 또 인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잠깐 그 막간 퀴즈, 되게 쉬운 퀴즈를 내주자면 지금 여기서 박씨의 상황과 동일시되는 인물들을 갖다 여기서 찾는다면 누굴까요? 쉽죠? 왜냐면 선생님이 다 동그라미 쳤으니까. 아, 하늘은 아니고. 야, 탕왕. 그죠? 탕왕도 시련을 겪었고, 문왕도 시련을 겪었고, 그 다음에 공자 또한 시련을 겪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다. 하물며 아녀자가 되어서 어찌 남편의 사랑만 기다리겠느냐.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 또 여기서 분수를 지키며 하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늘이 등장했다는 것은 역시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더군다나 분수 지키면서 그래 내 팔자가 이러려냐고 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박씨의 태도가 이 부분을 미뤄 짐작컨대 박씨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현실, 순응적 태도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순응한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인다. 그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련이 이렇다면 뭐 시련이 들이닥치는 상황이라면 난 그걸 그래 받아들일 거야.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자. 이게 순응적 태도입니다. 이것에 반대로 한다면 저항적 태도겠죠. 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난 맞서 싸울 거야 라고 한다면 저항적 태도겠죠. 하지만 이거는 현실 순응적 태도입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흐름이, 분위기가. 그래서 여자가 되어서 그래 이런 뭐 시련쯤 그래 이건 나의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일래 라고 했던 게 그때 당시 운명론적 세계관이었고 남존여비의 사상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혹 바깥 사람들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천하다 할 것이다. 박씨가 담담하게 말하니 여기서 개화는 부인의 너그럽고 어진 마음에 탐복하였다. 저번 강의 때 기억납니까? 인물관계도 선생님이 그려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개화가 그 박씨의 어떤 성품에 어떤 인품에 그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 탐복, 그죠? 그죠? 감탄, 사람 됨됨이, 그죠? 이런 덕행, 이런 것에 모두 감탄하고 탐복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날 박씨가 상공에게, 그러니까 시아버지에게 말하는 걸 시아버지에게 말했는데, 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출간 이후 오래도록 친가 소식 알지 못했고요. 오랜만에 아버지 찾아뵙고자 하니 잠깐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수백 리 험한 길이고 남자들도 출입하기 어려운데 규중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처하는 방 안에 있는 여자의 몸으로 어찌 가겠느냐. 너 연약한데 갈 수 있겠니? 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험한 길 다니기 어려운 줄 알지만 부득이 가볼 일이 있습니다. 허락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말이지 못하겠구나. 내일 채비해줄 테니까 다녀오너라 라고 하니까 채비 차릴 거 없습니다. 저 혼자서 며칠 내로 다녀올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금강산까지는 수백 리 험한 길이라고 했는데 이 박씨는 며칠 내로 혼자 다녀올 수 있대요. 자, 이것으로 미뤄짐작컨대 우리는 무엇을 또 여기다가 비범한 능력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번거로운 말씀하십시오. 아유, 손 쓰실 거 없어요.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공이 며느리 제주 알고 허락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돼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에 녹화한 흔적이죠. 그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막 집을 나섰고요. 피해당 때 나와 두어 걸음 걷는가 싶더니 어느새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추었어요. 와, 기가 막힌 장면 나오죠. 비범한 능력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전소의 특징 전기성. 구름을 타고 날아갔대.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이 선생님 세대 사람들은 동시에 똑같은 소재를 떠올렸을 거야. 그게 뭐냐면 근두운. 예.
혹시 요즘 세대 그 젊은 친구들도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 정말 빅히트했던 최고의 만화가 있었는데 그게 일본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기서 손오공이라는 주인공이 근두운을 타고 날아가요. 예, 그래서 아 나도 저 구름 타고 다녔다 구름 타고 다니면 참 좋겠다 라는 부러움을 가졌었는데 이 박씨가 구름 타고 다녀요. 네. 그죠? 그 드래곤볼하고 슬램덩크 알고 있으면 아재 인증이에요. 네. 선생님 세대 때 정말 로망이었거든요. 네, 어쨌든 잠깐만에 금강산에 다다라 부친께 절을 하고 문안 인사드리니 처사가 박씨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박씨의 손을 잡고 반겼습니다. 너를 시가에 보낸 후에 너의 기박한 운명이란다면 그러니까 박색의 외모로 그죠? 뭐 차별 대우받는 거 그죠? 그런 박대를 당하는 그런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거죠. 이는 하늘의 메인바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까 말하지 않았나요? 딸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달린 것이라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아빠한테 배운 것 같아. 그죠? 박씨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메인바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따로 필기 안 해줘도 되죠. 그죠?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너의 애구는 다하였다. 나쁜 일을 당한 운수라고 써있죠. 좌측에. 그죠? 너의 나쁜 운수는 다하였다. 그러니까 박색의 외모로 사는 건 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내 앞날에 행복만이 무한할 것인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깐시다 가거라. 내가 너의 시댁으로 갈 것이다. 박씨는 금강산에 며칠 머문 뒤에 다시 구름을 타고 역시 또 구름을 타고 잠깐만에 피하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고전서의 특징, 정기성. 상공을 뵙고 문안 인사드리니 상공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자, 너의 신기한 술법은 귀신도 측량하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술법을 가졌구나라는 감탄입니다. 내 아버님 편안히 계시더냐? 네, 한결같으십니다. 아버님이 조만간 이곳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죠. 이 말을 든 상공은 처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공 씨는 박처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그날이 되자 상공은 뭐 손님 맞이하려고 아주 정결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바깥에 앉아서 박처사 기다렸고요. 오래지 않아 오색 구름이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분은 정말 멋쟁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단히 요즘으로 따지면 상당히 멋쟁이인 거예요. 봐봐요. 오색 구름이 영롱해지며 맑은 오피리 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려왔다. 야, 이거는 그 자습서에는 신비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등장하는데 오색 구름을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오피리 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려온 겁니다. 이 오피리 소리는 본인이 깐 그 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경음, 브금, 그죠? 배경음악 깔고 그 다음에 오색 구름 자신이 등장하는 어떤 무대를 갖다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 다음에 내가 등장하는데 음악은 있어야지 하면서 오피리 소리 하면서 구름 밖에서 이제 딱 뭐요? 신선이 백학을 타고 오색 구름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아 역시 또 뭐 나옵니까?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전기성 나와야 되겠죠, 그죠? 둘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박처사 아주 딸보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내공은요, 그죠? 박처사였습니다. 상공이 옷깃을 여미고 뜰 아래 내려가 처사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뭐 이렇게 하는데 상공이 술 안주 대접하면서 처사와 함께 그가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었답니다. 네, 보이죠? 예, 오색 구름. 그냥 구름도 안 되고 오색 구름 참 이게 컬러풀한 아주 센스 있죠? 컬러풀한 구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아주 멋지고 큰 학을 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릴리 음악 불러주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아주 멋쟁이십니다. 그러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귀한 손님 뵈니까 반가운 마음 외사롭고 죄송한 마음 상가받아 갔다.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측량할 길이 없다 얘기죠.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박처사가 물어보니 아유 제 자식이 어리석다 보니까 이 내 자식은 그러니까 누굴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시백을 얘기할 겁니다. 그죠? 이 자식이 어리석다 보니까 어진한 애를 그렇게 외모로 생각하지 말고 재주나 내면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재주가 뛰어난 아내를 푸대접해서 부부간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잔소리하는데 자식이 끝내 아비의 말 듣지 않네요. 처사대하기가 사돈대하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니까 처사가 겸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께서는 제 못난 딸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무릎 아래 두셨습니다. 그 넓으신 덕에 감사할 따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사롭지 않은 며느리에 늘 외롭고 힘들게 지내게 들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인사말 주고받고 있죠. 페이지.
자, 또 이 말, 그냥 계속 지금 이쯤 되면은 이 박처사와 지금 박씨는 유행어로 밀어붙이는 거 같지 않아요? 그죠? 사람의 팔자와 기륭화복은 다 무엇에 달렸다? 하늘에 달렸다. 역시 또 운명론적 세계관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찌 그리 지나친 걱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사가 담담을 말하니 상공도 미안한 마음 조금 들 수 있었다. 그러면서 또 상공은 처사 더불어 날마다 바둑두기도 하고 필이 참 좋아 이분. 참 음악적인 감각 있으신 분이야. 필이 불고 즐겁게 지내는데 처사가 그러니까 박씨의 아버지가 후원으로 들어가 딸을 불러앉히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너의 애군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박색의 그 외모, 되게 못생긴 외모가 애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사는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술법을 딸에게 가르친 뒤 말았습니다.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에게 오르된 함을 짜달라고 하고 그 속에 넣어 들어가라.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별합니다. 이별하는데 닥쳐서 떠나요.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상공이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상공과 이별하고 산에 들어가면 속세로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산신령 이게 뭐 신성계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슬프게 작별 인사하니 처사는 또 여기 학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오색구름에 치며 나아갔습니다. 자, 다시 또 오색구름 까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성 등장하죠. 역시 또 비범한 능력 나옵니다. 따로 또 필게 그냥. 예. 구름이 거쳤는데 처사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에 둔갑술을 부려서 허물을 벗었다. 이게 뭐냐면 변신 모티프예요. 이 변신 모티프가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일단 모티프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해줄게요. 모티프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말합니다. 공통적인 어떤 핵심 요소. 변신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변신을 요소로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그 단군 신화에서 그 웅녀, 그죠? 그 쑥과 마늘을 갖다가 먹고 사람이 된 삼으로 변신한 그 웅녀, 뭐 이런 것도 변신 모티프고요. 그 다음에 뭐 전설 중에는 뭐 구미와 같이 뭐 여우가 뭐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변신한 것도 다 변신 모티프입니다. 그러니까 변신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박시전인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박시전인데 변신 모티프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따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테지만 전반부와 그 다음에 후반부를 갖다가 나누는 이 계기가 변신이거든요. 미녀로 변신. 그러니까 상당히 못생긴 여자에서 미녀로 변신하면서 이야기의 전개가 후반부,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전쟁과 관련된 갈등으로 이게 전개가 돼버립니다. 이게 계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신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따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둔갑술을 부려서 허물을 벗어서 변신! 하는 것은 변신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개가 불렀고요. 개화가 들어가 보니 전에 없던 절세가인이 방 안에 앉아 있었고요. 여인의 얼굴은 아름답게 그지없었으며 그 다음에 또 중국의 고사가 나와요. 월궁항하나 무산선녀라도 따르지 못할 듯 했고 서시와 양귀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라고 또 중국에 좀 예쁘게 쓸게요. 계속 못나게만 쓰니까 예쁘게 좀 쓰고 싶어요. 이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자, 보세요. 월궁항하 데려왔지. 그 다음에 무산선녀 데려왔지. 서시와 양귀비도 데려왔지. 그러니까 좀 중국에서 유명한 월궁항하는 중국의 고사 쪽과는 관련이 뭡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전설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선녀를 얘기하는 거고 무산선녀 얘는 중국 전설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은 아니겠지. 근데 서시와 양귀비 이 두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인데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4대 미녀가 있어요. 그 중국의 4대 미녀 서시와 양귀비와 그 다음에 초선 왕소군이라는 여인네가 있습니다. 요 4명이 4대 미녀예요. 예. 중국의 역사 속에 최고의 미녀 4대 미녀 꼽자면 서시, 양귀비, 초선, 왕소군이 있습니다. 네. 알겠죠? 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이런 거 시험 낼 리는 없고 어쨌든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자꾸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냐 그거예요. 왜일까? 왜냐면
이런 심리랑 비슷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유명한 중국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중국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을 데려와서 비교를 해야지만이 그 정도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선생님이 만약에 길 가다가 정말로 아름다운 미녀를 만났어.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하기를 선생님 때 가장 예뻤던, 뭐 지금도 예쁘시지만 가장 예쁜 미녀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김태희 씨죠. 김태희 씨.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길 가다가 어떤 진짜 예쁜 여성을 만났는데, 야, 그분 진짜 생김새가 김태희처럼 생겼어. 김태희와 견줄만해. 라고 얘기한다면, 와, 얼마나 이쁜지가 짐작이 가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비단 이렇게 미녀와 관련된 개념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다는 건 그만큼 그 입장이나 처지나 뭐 생김새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거에 견줄 정도로, 아니면 그보다 더 뛰어날 정도로 상황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는 그만큼 예쁘다는 얘기죠. 서시와 양귀비도 미치 못할 정도로 그보다도 예쁘대. 중국의 역사의 4대 미녀 초선 왕속은 이 4명, 얘네들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둘보다도 예쁘대요. 그만큼 얼마나 예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으면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을까요? 알겠죠?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는 이유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예뻐진 얼굴이 이렇게 예쁘시죠? 그죠? 예. 미인이십니다. 네. 봉긋한 이마, 그 다음에 오똑한 코, 그 다음에 뭐 오밀조밀한 입술, 그 다음에 달걀형의 얼굴. 참 무쌍 참 예쁘죠. 예. 대작 8등신이신 것 같고 대단히 예쁘십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설명해 줄게요. 자소서에 나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박시전의 어떤 이중구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허물을 벗기 전까지의 가정 내에서의 활약이 중심입니다. 박씨가, 박씨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의 어떤 갈등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이것에는 어떤 개인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사회적인 의미냐 개인적인 의미냐라고 했다면 이건 가정 내 갈등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미가 강한데, 후반부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박 씨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활약하는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로 전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사회적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이게 넘어가는 이것이 무엇이 계기가 되냐면 변신, 박 씨의 변신이 계기가 되는 겁니다. 는 사건 전개의 전환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신을 계기로 해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 버리는, 전환이 되는 어떤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죠. 변신이라는 거죠. 허물을 받고. 네. 이 이중적 구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 이걸 좀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내용이 워낙에 좀 약간 판이하게 달라요. 이쪽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 중심으로 좀 오밀 아웅다웅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이야기의 판이 커집니다. 사회적인 어떤 국가적인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래서 가정적인 쪽에서 이제 국가적인 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로 줄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시백은 박 씨를 박대했던 것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적은 날로 깊어간다. 이거 진짜 얄미운 캐릭터죠,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중국의 그 4대 미녀 중에 그 유명한 서시와 양귀비조차도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의 절세 강이 됐다는데, 당연히 부부간의 적은 날로 깊어가겠죠. 병조판서를 지내던 이시백, 배경 설명으로 얘기하자면 이 판서란 얘기는 지금으로 치자면 장관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장관쯤 되는 분일 거예요. 직함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병조판서가 된다면은, 그러면 아마도 뭐가 되냐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쯤 될 거예요. 상당히 높은 지위죠. 그걸 지내던 이시백, 어쨌든 실존 인물이라고 했죠. 임경업도 실존 인물입니다. 얘도 실존 인물이에요. 청나라를 함께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치고요. 그 공으로 우의정벼슬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진 청나라는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범합니다. 자,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죠.
임경업을 피해 동쪽으로 쳐들어온 청나라의 용골대 형제에게 용골대 얘도 실존 인물이에요. 용골대는 허구예요. 얘는 허구. 형제에게 조선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임금은 남한산성을 피신했으나 결국 항복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여기 우측에다가 링크해 줄게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설민석 씨가 설명했던 내용인데 참으로 뭐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아직 뭐 모르는 친구도 있다면 이 47일간 이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었던 그런 그 배경 이런 거 역사 알면 참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알아두세요. 47일간 고립됐다는 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한겨울이잖아요. 남한산성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그 정말 천혜의 요새입니다. 침공할 수가 없는 요새인 건데 여기 주변에 그냥 청나라 오랑캐들이 이렇게 둘러싼 거 아니에요. 못 나오게 포위한 거죠. 전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식량 보급과 관련된 게 아주 그냥 가장 생명이에요. 그 보급전이에요. 보급전. 근데 그 임금이 여기 안에 인조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고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서 사냥할 수도 없고 식량을 조달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랑캐는 야 니네들 뭐야 빨리 나와 임마 니네들 포위됐어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47일 동안을 장장 한겨울에 이 안에 사람들도 살았을 텐데 백성들도 살았을 텐데 임금님조차도 먹을 게 별로 없었고 변변치 않았는데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 설명하기조차 참 잔인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갔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정말 처참한 광경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다 참다 못해 인조가 나와서 오랑캐들에게 삼전도의 굴욕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패배하고 항복을 시인하죠. 그때 백성들의 가슴속엔 어마어마한 상처가 났을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 그죠? 그래서 박씨는 피하당을 침범한 용울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이게 바로 허구예요. 알겠습니까? 이 앞의 내용은 팩트야. 남한산성을 피신했고 침범했고 용골대 등장했고 뭐 용골대라는 형제 이 인물 자체는 허구이지만 내용 자체로서 여기는 허구예요. 왜? 역사적 사실 속에 왜 이 허구를 집어넣느냐? 잘 들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허구가 되게 중요한 건데 박시전을 만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분명 출제될 겁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왜 용울대 목숨을 빼앗는 내용을 담았을까?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뭐냐면 어떤 그 심리적 보상이라고 이 5글자로 하면 아주 깔끔할 거예요. 심리적 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에서나마? 문학 작품 속에서나마 그죠? 여기서나마 좀 보상받고 싶은 심리예요. 야,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백성들이나 누구나 오랑캐라는 이 청나라 오랑캐를 상당히 얕잡아 봤습니다. 되게 질 떨어진 막 그렇게 봤었는데 걔네들한테 우리 임금이 삼전도의 굴욕? 절을 했다고 항복에 예를 갖췄다고? 와 진짜 말도 안 돼 하면서 자존심에 상처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의 상처를 문학 속에서나마 통쾌! 상쾌! 뭐 이렇게 하게 목숨을 빼앗고 혼쭐을 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래 이게 맞지 이래야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심리적 보상을 받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박시전은 왜 만들었냐? 심리적 보상을 위해서다. 또 하나는 무능력한 어떤 남자들에 대한 어떤 일침을 가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죠. 그죠? 왜 여성 영웅이 등장했겠어? 그 지배계층으로서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은 죄다 남자이고 임금님도 남자인데 이런 청나라의 어떤 침입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백성의 위기를 초래했단 말이죠. 이런 무능력한 남자들에 대한 어떤 일침의 의도로 그 여성 영웅인 박씨를 등장시켰고 이런 박시전이라는 소설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그 박시전 이중적 구조 중에서 후반부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그 생략된 그 내용들 중간 부분 줄거리 나와 있는데 여기 생략된 내용이 사실 더 재밌어요. 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청나라의 왕비가 그 자객을 보내거든요. 자객을 보내서 지금 그 박씨와 이시백을 갖다 해하려 했는데 박씨가 그 호통을 쳐가지고 이게 돌려보내는 그 장면이 마치 그 무협소설 같아요. 무협소설. 자객이 이름이 그 기홍대라는 여성 자객인데 이 둘의 싸움이 정말 뭐 싸운다기보단 기홍대가 일방적으로 당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그 박시전 전문을 구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읽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막 도술 막 재밌거든요. 네, 멋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보겠습니다. 용골 때는 항서를 받아서 항복의 문서를 받아서 한양 성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장안을 지키던 군사가 급히 보고하는데 용장군이 여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의 손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누굴 얘기하냐면 12인 개화입니다. 개화. 개화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용골대 동생 용골대는 도대체 여자한테 죽었는데 박씨한테 죽은 거냐 개화한테 죽은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박시전 전문을 보면요 개화랑 붙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개화한테 죽임을 당한다기보다는 개화한테 그 반격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칼을 잡은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와 내가 이 천하의 이 사내대장부인 내가 뭐 여자한테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당할 줄이야 하면서 자결을 합니다. 자결.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그 다음에 개화가 이제 용울대 목을 거두어 가죠. 네, 그래서 여자의 손에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용골대는 대성 통과하고요. 내 이미 조선왕의 항복을 받았거늘 누가 하면 내 아우를 해쳤단 말인가? 땅 이 손은 내 손 안에 있으니 원수를 갖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집으로 가자 하면서 형도 이제 가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미 조선왕의 항복을 받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하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재촉하여 우의정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시백네 집에 갔는데 후원 나무 위에 용울대 머리가 걸려 있습니다. 요게 뭐 밑줄 칠 건까지는 아닌데요. 어쨌든 그냥 보자면 나무 위에 용울대 머리를 걸어 놓은 거거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걸 갖다 분석해서 보자면 참 이 박씨는 상당히 전략가인 부분이 뭐냐면 이 분노를 자극하는 거죠. 그죠? 분노 자극. 분노를 자극해서 흥분을 하게 만들면 이성이 없게끔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완전 돌진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집안으로 돌진하려고 했는데 도원수 한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어떤 전략가인 거죠. 피화당 앞에 신어놓은 무수한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 용골대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나무들의 배치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장군 잠시 불을 누르고 내 말 들어보시오. 이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제갈공명의 팔금문 사진과 사마양저의 오해금 사진을 겸하였으니 8개의 문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진. 어떤 적대적인 적군을 향해서 만든 어떤 함정과 같은 어떤 진의 형태인 거죠. 춘추시대 장군 사마양저가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5가지 원소의 오행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진.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겸하였으니 함부 들어갔다는 큰일 날 것이다. 그 다음에 동생은 위험한 곳을 모르고 남을 경매하다 목숨을 제초한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소? 장군도 옛날 육손이 또 이런 거 뭐. 다 이거 중국의 고사죠. 그죠? 이런 것들. 육손이 어복포에서 빨간색으로 할까요? 아까 했던 거니까요. 육손이 어복포에서 제갈공명의 팔진도에 갇혀서 고생했던 일 타 중국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험한 곳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용골대가 끓어온 물 참지 못하고요. 두드리며 탄식했습니다. 내 동생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리 타고 머나 먼 다른 나라에서 우리 형제 같이 나와서 비록 대사 그러니까 조선의 항복을 받은 것이죠. 그죠? 그걸 이러다지만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지 못하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한번 중간 끊죠. 아무래도 3편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박시전은 중요한 작품이고요. 할 말이 많은 작품입니다. 네. 또 강의 열심히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